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이 주장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이게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공격하는 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예 자신이 탄핵 소추된 게 두 사람의 공작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 JTBC가 이중 홍 전 차장에게 14명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가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방첩사 간부의 진술인데 정치인을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았고 그 명단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명단 속 숫자가 홍 전 차장이 들었다는 딱 그 14명인데 그 면면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기록한 메모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과 14명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JTBC가 검찰 특수단과 군검찰 등을 취재한 결과 여 전 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사실상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과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4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경찰에는 호송차를,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호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혜주, 조국 등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들을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또 4일 새벽 0시 25분에 신모 소령이 소속된 1조가 출발했고 최모 소령이 소속된 2조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라고 써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소 2개 조가 실제 출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탄핵 공작을 벌인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12.3 내란 사태 당일 방첩사에서 직접 지시받은 구 과장의 자필 진술로 윤 대통령의 공작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뒤엔 방첩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 혐의가 뭐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무작정 잡으라고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군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필로 자세하게 복기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이 지시를 한 이후 나오는 길에 그런데 혐의가 뭐냐며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쁜 상황으로 인해 답변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인원들이 내란 음모 등 중대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부인 김 전 단장도 체포 대상자들의 혐의는커녕 구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모른 채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구 과장의 진술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일부 핵심 인물들끼리만 관련 사항이 공유됐던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구 과장은 체포 지시가 있기 전 부대로 들어갈 때만 해도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문 내용 중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보고서야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 과장이 포고령을 확인한 건 4일 자정을 30분 넘긴 시점으로 이미 체포를 하기 위한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난 뒤였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당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방첩사 수사단장도 국회에 나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 지시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결국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영 전 사령관만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대상자 14명을 한 명씩 불러주면서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맥락상 체포 개념으로 인식하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장관님으로부터 들었다. 전화를 받았다. 네. 하면서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서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는 지시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앞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도 3명을 먼저 체포해 구금하라는 지시가 확인된 바 있는데 여 전 사령관 지시가 김 전 수사단장을 거쳐 현장 요원들에게까지 전파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용어는 부하들의 언어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체포 지시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 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방첩사조차 혼자 못 잡을 정도로 많은 간첩단 한 40-50명 되니까 때려잡으러 국정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는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선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결국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건 그 지시를 내린 걸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영 전 사령관만 빼고는 다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먼저 홍장원 전 1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14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여인영 전 사령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계엄 당일 밤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전화를 해서 14명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쯤에 그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는 14명 명단을 받아 적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밝혀진 내용이죠. 저 구민의 수사조정 과장은 김대우 단장에게 11시 4분쯤에 그 14명을 호송해서 감금해라라는 구금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10시 50분부터 밤 11시 4분까지 약 15분의 시차를 두고 여인영 전 사령관을 중심에 두고 국정원 최고위 간부 그리고 방첩사의 그 간부들, 부하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전달이 된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을 맞췄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네. 이 지시를 내린 여 전 사령관만 여전히 내용을 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쪽은 체포라는 단어를 쓴 기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체포라는 단어는 그 홍장원 차장 메모에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구민의 과장에 잡힐 진술서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호송 후에 구금 시설로 이동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구민의 과장의 상관이죠. 그 김대우 전 단장의 국조특위 증언 과정에서도 이 체포라는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언쟁이 오갔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잡아서 이송시켜라.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아니 잡는다는 게 체포잖아요. 사실 법률적인 용어로 한다면 체포인 거고. 예. 그러면은 잡아 당겨라. 체포해라. 똑같은 그런 의미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포의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단장도 이 잡으라는 말을 체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검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방첩사에는 구금시설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구민의 과장에 잡힐 진술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체육관에 그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의 호송차를 조사본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 사령관 측의 주장대로 방첩사의 구금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밑에 실무자는 군사경찰,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그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감금조사를 위해서 체포조가 최소 2개 조 이상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출발을 했다고까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으니까 뭐 구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이 홍장원 전 차장이 탄핵을 공작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구민의 과장의 진술로 가장 명백해진 부분은 그 정치인에 대한 구금, 만에 하나 정말 양보를 해서 체포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포나 다름없는 잡아서 구금해라 라는 지시는 최소한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구금 체포 지시를 진술한 이제 홍장원 차장, 그리고 또 이제 곽종근 사령관을 집중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탄핵 공작의 배후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구금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법이고 또 내란죄의 핵심 혐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왜 기를 쓰고 이 부분을 좀 부인을 하는지, 또 심지어 공작설까지 뒤집어 씌우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선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조사됐지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선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정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이 삭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다름 아닌 이 전 사령관이란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탄핵 심판 증언은 회피였습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한된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관되게 답을 피했습니다. 12.3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데 심판정에 와선 입을 꾹 다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령관이 통화할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수행장교입니다. 수행장교는 대통령 육성에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똑똑히 들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사실상 삭제하라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수행장교는 내란이 일어나고 사흘 지난 지난해 12월 6일 이 전 사령관이 문제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행장교는 이를 삭제 지시라 받아들여 기록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은 인물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헌재는 입을 다문 사령관 대신 조 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작은 싸움, 디테일 게임으로 몰아갑니다. 특정 단어를 썼네 말았네를 밝히는 걸 최대 쟁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 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계엄의 밤 군 헬기가 국회에 내려앉고 이렇게 무장 군인들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포고령 1호가 나왔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본질은 지워버린 채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 결과도 없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전략, 수감 단 20일 동안 66차례 변호사 접견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짠 걸로 보입니다. 심판정의 지휘자도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 세 번째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며 대리인의 발언을 집중해댔던 윤 대통령은 앞선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화기 공격을 받은 직후 150명이 넘으면 안 됐는데 들어가면 안 되나라고 또 들어갈 수 없겠나 장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대리인이 사령관을 장관이라 잘못 언급하자 곧바로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요 이거 대통령 국방장관이 하신 말입니다.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에 대리인단이 즉각 따르는 모습은 계속 포착됐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발언을 이어가는 대리인의 팔을 툭툭 친 뒤 종이에 연필로 직접 메모를 적어 건네기도 합니다. 뒤쪽의 대리인단을 향해 아예 몸을 기울여 여러 손짓을 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라는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된 뒤 설 연휴를 포함한 20일 동안 66번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접견 횟수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변호인들과 수시로 접견을 가지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준비하며 체포와 구속과 같은 결정적 시점엔 극렬 지지자 애국 시민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등 탄핵 여론전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급기야 곽종근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적극 반발하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는 공세까지 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항명죄와 헌법 위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알겠다는 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그냥 거의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부당하고 불가능한 지시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반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진 겁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반대로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복명복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 씹어버려요. 곽 전 사령관은 항명죄와 헌법 위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일단 먼저 출동을 하게 된 것이고 항명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들어갔을 때의 반협력적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중간에 진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다른 군인들도 같은 심경이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계엄 상황을 맞았던 전 아마 군인들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출동은 했지만 국회를 장악하라는 위헌적 지시엔 따르지 않는 소극적 저항을 보여줬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포고령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와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줄 알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 계엄군은 국회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있는 본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군홧발로 국회 본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했을 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20여 분 전으로 본회의장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뒷받침해준 건 포고령 1항에 담긴 국회 정치 활동 금지였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며 출입을 통제한 근거 역시 포고령 1항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피청구인도 이 1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는데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을 막았으면서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것에 기대 책임을 피하려고 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회 무력화를 부인하고 있지만 포고령엔 결정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 그러니 잘못도 없다는 주장을 해보려는 겁니다. 본질을 감추려는 시도이고 주장이지만 이 주장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일까, 인원일까? 6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인원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인원이라고 말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진 계엄 당일 밤 12시 30분, 당시 본관 안에는 군 요원이 없었고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며 말한 인원은 분명 국회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다 끝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자신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은 내가 써본 적이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꾸며낸 말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만 쓸 수 있는 건데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만 쓰는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안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도 줄곧 인원이란 표현을 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 간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 간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루 전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4차례나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인원이라는 말을 사람이란 표현을 대신해서는 안 쓴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사실 탄핵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여러 곳에서 사람 대신 인원이란 표현 많이 써왔습니다. 심지어 인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저희 팩트체크팀에서 짧게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집회 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라든지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네, 인원이냐 사람이냐 사실 본인조차 구분해서 쓰지 않는 단어 하나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계엄 당일 국회로 군인을 보낸 것이 윤 대통령이고 또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요원이냐 인원이냐 사람이냐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은 이런 용어 다툼에 있지 않죠. 김혜미 기자와 그래도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12월 3일 평온하기만 했던 국회에 왜 계엄군이 갔는지, 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본청 안으로 이렇게 유리창까지 깨가며 난입했는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헬기가 날아오르고 차례로 내린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향해 뛰어갑니다. 난데없는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관계자들과 서로 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주장을 꺼냈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었다는 증언엔 윤 대통령은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지지만 정작 국회에 왜 계엄군이 갔는지 본청 안으론 진입한 이유는 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라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이 오기 전까지 국회는 평온했습니다. 더욱이 본청 안으로까지 군이 들어간 이유를 두곤 김 전 장관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핵심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표현을 문제 삼아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제 탄핵심판정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 또 김현태 707 단장, 이 3자 간 전화통화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를 거론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 6분 뒤 곽 전 사령관은 707 단장에게 150명을 넘기면 안 된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가 순차적으로 전달된 셈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통화한 건 2번 있습니다. 헬기 이동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관련돼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00시 30분 앞에 12월 3일 23시 40분경 이렇게 기억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4일 밤 12시 반에 받았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12시 반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그 논의했던 것은 00시 36분부터 38분까지 통화했습니다. 707 특임단장도 일맥상통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이 00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전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12시 반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정족수가 안 됐으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 6분 뒤 곽 전 사령관이 707 특임단장에게 150명을 넘기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순차적으로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정족수를 언급하며 끌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꺼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들을 통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 헌법재판소에 나가보니 너무 곡해가 돼 있더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또 흔들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여당에서 가장 빠르게 관저 앞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접견해서 지지자들의 응원을 전하자 당당하신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다. 지지자분들이 말씀 많이 하신다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제하려고 한다. 대통령도 인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 또 국민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 이거는 꼭 전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3일 당 지도부 나경원 의원과 만났을 때 그랬듯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 나간 것을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지지층의 탄핵 반대, 나아가 탄핵 불복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당에도 뭉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또 다수 의원들이 면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국민의힘은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대통령과 지지층을 더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법원 폭동을 벌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명은 교회가 운영하는 청교도 신학원이란 성경 교육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법원 폭동이 판사 탓이라고 가르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입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 교회 측은 청교도 신학원을 수료하면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원은 지난 2021년 시작해 지난달 5기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이틀 전 올라온 강의 영상입니다. 성경 얘기를 하다 말고 서부지법 폭동을 언급합니다. 서부지법 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이런 게 왜 그래요? 이 법을 지켜야 될 법관들이 법을 안 지키잖아요. 폭동 책임을 판사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불법 계엄도 옹호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일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싸웠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12.3 내란 사태 엿새 뒤에 올라온 강의는 90분 중 절반 가까이를 계엄이 정당하다 주장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했다고 가르치는데 전체 서버의 5%를 그 당시에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일부 나왔답니다. 정작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추후에 확인해봐야 할 일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이런 극우 정치 교육을 수료해야 특임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업을 듣고 졸업까지 하는데 130만 원을 교회에 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벌이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에게 금융기관과 제휴해 만든 선교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홍보합니다. 카드 사용액 일부가 교회 측 사업체로 들어가는데 가입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씨 딸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알뜰폰 업체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동해 가스전 사업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좌초하면서 다른 곳들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51억 배럴 가능성이 있다는 마귀 성어란 곳도 등장했는데 이곳 역시 미국 업체 액트지오가 분석했습니다. 액트지오가 받은 용역비는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의문들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실패한 1차 시추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유망구조 6곳에 대한 오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차 시추 중간 결과 발표 며칠 전 울릉 분지인 6-1 광구 남쪽 부분에서 새로운 유망구조 14곳의 자원 매장 가능성이 알려진 겁니다. 마기상어라는 이름도 붙었는데 정부는 51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번 시추 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그 6개 구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마기상어도 이 동일한 석유 시스템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분석한 곳 역시 대왕고래를 맡았던 미국 업체 액트지오입니다. 정부는 아직 신뢰성 평가가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심해 지역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해 지역의 최고 기술 전문 업체인 액트지오를 찾아서 기술 의뢰를 맡겼던 것이고요.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 기밀 유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과 세금 체납 등 각종 논란에다 이번 1차 시추 실패까지 겹치면서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JTBC에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또 다른 유망구조가 나왔고 51억 배럴이란 숫자까지 제시된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에서 받은 용역비는 40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 남은 건 시료 분석인데 액트지오는 정작 이 작업엔 참여하지 않습니다. The design of the Act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가능성만 제기하고 떠난 셈인데 취재진은 아브레우 고문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동해 가스전 사업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길게 보고 탐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길게 봐야 하는 개발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성급하게 발표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과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도 탐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이게 시출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그게 그냥 바로 이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까지 소환했습니다.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석유 탐사는 어느 정부에서나 해왔고 이번 일은 윤 대통령이 부풀려서 발표해 생긴 문제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산자부가 처음으로 예상했던 매장량에서 수십 배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검증을 하지 않고 이번 한 번 찔러봤으니까 뭐 5번, 10번 더 찔러보게 하자라는 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석유 탐사가 정쟁의 영역에 들어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이거를 브리핑할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석유공사 일상적인 업무예요. 그러면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브리핑하고 우리가 좀 계속 노력해서 찾아보겠다 요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크게 터뜨리면서 윤 대통령의 섣부른 발표로 앞으로는 석유 탐사를 추진하려 해도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의 경제성이 없다며 더 이상의 추가 탐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탐사를 주관하는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서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이미 따로 배정해둔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사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허락한다면 추가 시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8천만 달러, 우리 돈 1,158억 원을 배정해놨다고 돼 있습니다. 시추 한 번에 드는 돈은 약 1,000억 원. 석유공사는 이달까지 절반 정도를 자체 자금으로 집행했는데 남은 비용도 자체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석유공사가 1년 올해 예산이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다른 항목으로 지출되려고 했던 것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석유공사 전체 운영에도 주름이 가는 거죠. 또 석유공사 이사회는 올해 자금 조달 계획 가운데 약 4억 달러, 5,700억 원을 새로 빌려 마련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 자본금은 1조 원대 적자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석유공사가 얼마나 더 빚을 내야 할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탐사를 주관하는 석유공사가 추가 시추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추가 시추에 회의적인 반면 석유공사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시추공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나 석유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나머지 유망 구조가 나오면 기존에 있는 대왕고래랑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결국 추가 시추 여부는 얼마나 외자를 유치하느냐인데 석유공사 측은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실제 신규 차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무척이나 매서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3도 가까이 떨어졌고 도심에서 고드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강추위도 눈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소식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포 사이로 큰 고드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한파 탓에 물줄기를 따라 8m나 자랐습니다. 도심 속 진 풍경을 너도나도 사진에 담아보지만 매서운 칼바람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올 때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기가 진짜 떨어질 것 같이 추웠어요. 전통시장엔 몸을 녹이려는 시민들이 잇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게엔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 되고 나서 날 추워지니까 만두 찾는 손님들이 좀 많아지시긴 하셨어요.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6.5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3도 가까이 됐습니다. 영하 45도의 북극 한기는 한반도로 계속 남하하는데 찬 공기가 빠져나갈 길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전국 80%가량의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설도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의 눈은 오전에 모두 그쳤지만 충청 이남 지역엔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엔 최고 15cm, 충남에도 최고 8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충청권은 8일 토요일까지, 전라권과 제주도는 9일 일요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3도, 춘천 영하 16도, 대전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부터 조금씩 풀려 다음 주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선 3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270편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미끄러지고 부딪혀 깨진 차들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위급환자 여기 바로 앞쪽에 한 10m 더 오시면 각기 필요한 한 분 계십니다. 오늘 낮 3시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남원 부근에서 차량 3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으로 차들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전 8시 36분쯤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분기점 근처에서 1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애타게 쳐다봐도 운항이 재개됐다는 정보는 뜨지 않습니다. 긴 줄에 서서 다른 비행기표가 나오길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저희 앞에 비행기가
회항되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저희 비행기는 결항이 되어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제주에 오늘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4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급변풍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눈보라까지 겹치면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279편이 취소되고 17,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원래 12시 50분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비행기도 다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일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멀리 떨어진 서울 시민들까지 재난 문자 경보 소리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대피할 필요가 없는 시민들까지 왜 다 깨운 거냐는 불만이 나왔는데 이 소식은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땅이 갑자기 약 2초간 흔들립니다. 진동 때문에 전봇대에 쌓여있던 눈이 흩날리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관측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 들리고 그건 뭐 유리창이 약간 흔들리고 뭐 아주 그냥 무슨 전쟁 나는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났었거든요. 지진이 시작된 곳은 마을 근처 산 중턱입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두 차례 여진으로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놀래가지고 도망갈 정도니까 놀래가지고 짐승도 도망갔어요. 놀래가지고. 놀란 건 주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밤잠을 설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난 문자를 서울까지 보낸 건 발송 기준인 지진 규모 3.5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8을 자동 분석해 처음엔 규모를 4.2로 추정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몇 개 관측소의 자료만을 가지고 자동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표된 규모였고. 이 경우 빠른 대피를 위해 예상 진도가 2를 넘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건물 고층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은 물론 전북과 경남까지 문자가 간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3분 뒤 추가 데이터와 분석관 판단을 종합해 규모를 4.2에서 3.1로 조정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준비한 것부터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호수의 달 그림자 알고 보니 최근 가장 유명해진 표현이죠.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불법성이 없었다고 부정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평소 직설화법을 즐겨 쓰는 걸로 알려졌고 또 자주 경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됐죠. 또 게다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그 출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는 건 아니어서 어디에서 나왔던 표현인가 궁금했는데 혹시 그 출처를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을 자주 쓰는 인사들, 인원들이 많지 않죠. 네.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그 표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1988년 일본 니케이 신문의 그 경제 칼럼인데 그 칼럼의 앞부분은 1937년 도쿄 지방재판소의 그 주식 조작 혐의 판결문에 그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주식 가격의 정상적인 시세를 확정하려는 것은 이를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에서 달 그림자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이는 하나의 주관적인 시도로서 어쩌면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90년 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당시의 판결문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문어체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가 조작 혐의가 무죄다, 무혐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일본에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마치 물속에 달 그림자 잡으려는 듯하다 이런 비유를 쓴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이 뭐였냐면요. 일제히 고위직들이 주가 조작으로 부정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거나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결국에는 대부분 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일제히 사법부가 신뢰를 받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난해 일본의 NHK에서도 이 사건을 드라마화했는데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요.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대사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꽤 많이 자주 쓰였던 표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칼럼 다시 보시면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물속에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는 것이라는 표현은 피의자의 무죄 판결을 전하는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으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윤 대통령이 아까 보셨던 일본 드라마를 봤는지 또는 이 칼럼이나 판결문을 직접 구해서 읽었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 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본과 달리 국회 탄핵 소추단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고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표현이 앞으로 한국에서도 한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인원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이성대 기자가 관용적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들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자, 야권에 영향력 있는 인사죠. 자,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명주자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비명계 여러 명의 그 주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인물 평가도 내놨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 된 사람이잖아.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권 이거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한 명 한 명을 콕 집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네요. 당사자들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김부겸 전 총리는 충고 고맙고 앞으로 책 많이 읽겠다라고 좀 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명계인 고민정 의원이 건전한 비판마저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유시민 작가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명기호 첨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틀막 현상이 우리 당에서도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또 평가를 했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월은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마감하는 기간인데 최근 대부분 교사들이 챗 GPT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적게 들고 내용도 더 풍부해진다는 건데 한편에선 교사가 아니라 AI가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챗 GPT에게 생활기록부 종합의견 작성을 시켜보겠습니다. 학생의 성격, 학업, 태도, 활동을 요약해 넣었더니 500자 분량의 평가가 금세 작성됩니다. 교사들은 시간 절약과 업무 보조 역할이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느라 한 달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아예 없는 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얘들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내가 생각했던 관념 속에 있던 건데 말로 좀 표현이 안 된 것들 있죠. 서울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년 전엔 교원 10명 중 절반가량이 학생 평가에 챗 GPT를 활용했다고 했고 올해엔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의 특장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학생의 좋은 점, 나쁜 점을 판단하는 건 선생님이지 AI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난감해합니다. 한 대학 입학사정관은 AI에만 의존해 기록했는지 잡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어 공정한 평가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 관한 거 거기다 다 넣으면은 이게 나중에 뒤로 어떻게 일파만파 이거 엎어져 나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교사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표절과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중국도 최근 바다가 얼어붙을 정도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는데 이 때문에 한파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눈 세상으로 변한 지역들의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있다는데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파도 모양으로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대형 선박이 얼음 사이를 헤치고 거대한 강물은 눈밭으로 변해 사람과 자동차가 자유롭게 다닙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틀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真冷啊，可能南方的朋友都不会相信吧。今天我们塔克县的温度还是零下40度呢。 온 세상이 겨울왕국으로 변신하자 오히려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새하얀 절경을 만끽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저 영하 53도로 겨울이 7개월이나 이어져 불모지로 여겨졌던 중국 최북단의 마을들도 입소문을 탔습니다. 你的车如果放在外面室外这一块啊，第一有可能打不着，第二如果能打着，你进去得特别冷。能看这边这一排全都是带暖气的车库。 유명 스키장은 물론 임시로 마련된 눈썰 매장 역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我们这特地从上海过来，然后在网上看到这个鸟巢里有个冰雪季，然后特别过来玩这个雪，然后带小孩过来。 중국 기상당국은 내일 저녁까지 강풍과 함께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예보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은퇴 이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뭐든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강추위를 녹여줄 만둣국이 나왔습니다. 근처 직장인부터 어르신까지 손님으로 붐비는 이 식당. 평균 연령 75세 직원들이 직접 요리하고 나르는 백반집입니다. 소속 직원 36명의 나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700살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한 지자체가 시작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깔끔하고 정성이 또 들어가시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손수 만두 같은 것도 다 빚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 대비 믿을만하고 싸고. 폭풍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반이 되어서야 점심을 먹습니다. 끼니 때를 놓쳐도 직원들은 행복합니다. 사람이 움직여야지 사는 활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온 해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일주일 하루인데도 그렇게 생활에 활기가 그렇죠. 아우 내가 내일은 일을 하러 가야지. 아 그럼 아침부터 그냥 부지런해. 할 일이 없으면 그냥 퍼져요. 72세 인생 중 40년을 주방에서 보낸 김송자 씨.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지만 다른 식당 일자리를 찾긴 쉽지 않았습니다. 아유 100세까지 인생인데 이제 한참 일할 나이라고. 근데 안 써주잖아 젊은 사람들은. 예산 식당에서는. 또 다른 활기가 넘치는 곳에 왔습니다. 평균 75세 이상의 미용사들과 65세 이상의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곳 서울의 다른 미용실과는 다른 가격과 이런 분위기로 운영되다 보니 이미 이번 달 예약은 꽉 찼습니다. 어머님이 박경희 어머니? 네. 어머님 뭐 처음 뵌 것 같은데요? 머리하기 전후 대기 공간은 미용실 이름대로 사랑방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문을 연 지 6년째. 이 미용실에선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못할 얘기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도 해주고 왜냐하면 그게 공감대가 있으니까 내 얘기 같고 우울증 걸릴 게 없어요. 근데 드디어 차례가 된 손님. 자리를 옮겨서도 인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남매 중에서 이렇게 5명을 낳은 거야, 손자, 손녀를? 네네, 아들이 셋. 저는 이제 시어머니 입장이지만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너무 싫어지. 애 키우다가 인생 다 보낼 거냐고. 이 미용실 최고령 86세 장영순 미용사는 1962년에 자격증을 딴 후 63년째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아프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안 내가 노인이라고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다 보니 한 명당 월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원수가 딱 제한적이 돼. 내가 더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잖아. 그렇지. 여전히 일할 능력이 충분한 고령층 비중이 늘면서 이들의 장점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실험해보는 시도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일하는 게 행복하다, 힘이 닿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 제가 이번에 만난 어르신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밀착 카메라 정희은입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요. 뿐만 아니라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내일까지도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8cm, 호남에도 많게는 15cm가량 더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내륙 많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한파는 내일 결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로 이번 주 들어 가장 낮겠고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영하 11도, 대구 영하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